저에게 1억 원이 있다면 저는 이제 50% 이상은 미국 주식에 투자할 것 같고요. 금리에 민감한 게 빅테크 기업인데 금리 동결 또는 인하 가능성이 높으니까 당연히 S&P 500 그 ETF보다는 나스닥 100 ETF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면 얘가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테슬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 테슬라는 진짜 원장님께서 출연하실 때마다 추천하셨고 그렇죠. 애플을 넘어설 것이다 네. 얘기하셨었는데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테슬라가 이제 1월 초 대비 2월 중순까지 한 달 만에 100% 이상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익난 물량이 많으면 조정받아야 된다고. 네. 얘는 교과서적으로 조정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조정을 이제 충분히 받더니만 또 다시 5월 초부터 최근까지 70% 이상 급등했거든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실적이죠, 실적. 네. 7월 2일 테슬라 2분기 차량 딜리버리 발표가 있었는데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판매량 갖고 실적을 발표하는데 미국은 이제 인도량 딜리버리 인도량 갖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분기 차량 딜리버리가 발표됐는데 총 47만 9,700대를 생산해서 46만 6,140대를 딜리버리해서 전년 대비 무려 83% 증가했다고 합니다. 작년 2분기에는 이제 25만 8,000대 딜리버리해서 그 당시에 비하면 매출이 거의 2배 정도 올랐고요. 모델 3하고 모델 Y가 전체 96%를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이유는 이제 가격이나 정책 때문에 가격이 많이 다운하니까 그게 먹혀서 내연기관 차량 살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고 전기차 살 사람들은 모델 3나 모델 Y를 사는 거죠. 미국 연방 보조금이 이제 그 모델 Y에도 보조금을 7,500달러를 전부 주기로 결정 났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도 보조금을 또 7,500달러를 주면 그 둘 다 받으면 캠리보다 가격이 싸진다고 하거든요. 토요타 캠리 예. 인기 차종이죠. 그렇죠. 베스트셀링카예요. 오랫동안. 예. 근데 캠리보다 가격이 싸진다면 누가 그 내연기관 차량을 사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모델 Y를 사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내연기관 차량은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엔진 오일, 미션 오일, 휘발유가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전기차는 와셔에 불 붓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고 하거든요. 네. 그 차량 유지비가 거의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10분의 1보다 작다고 하니까 당연히 전기차를 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테슬라가 운영하는 이제 슈퍼차저에 다른 맞아요. 전기차도 이용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것 때문에 테슬라가 이제 그 표준을 만들었어요. NACS라 그래서 노스 아메리카 차징 스탠다드, 북아메리카 충전 표준 뭐 이런 게 해서 NACS를 이제 만들어서 여기다 맞춰야 되는데 GM하고 포드가 우리 거기다 맞추고 거기다 슈퍼차에서 충전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리비안도 이제 그렇게 하기로 며칠 전에 벤츠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예, 결정 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기대감에 굉장히 많이 또 올랐어요. 테슬라 증시가. 이제 슈퍼차저 가치만 해도 장기적으로 이제 130조 규모라고 하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매출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럭셔리 차량들의 이제 브랜드 충성도를 조사한 게 있었는데요. 그 럭셔리 차량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나는 이 차만 계속 탈 거야. 뭐 이런 충성도를 평가한 조사가 있었는데 BMW가 49.2%, 벤츠가 49.1%, 그다음에 캐딜락이 46.7%였는데 캐딜락도 테슬라는 무려 68%였답니다. 1등이네요. 압도적인 1등이네요. 충성 고객 그 충성도가 50% 넘는 게 테슬라가 유일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타보니까 만족도가 큰 거거든요, 사실은요. 만족도가 크니까 충성도가 그쵸. 높은 거죠. 만족도가 없으면은 뭐 이렇게 안 타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며칠 전에 한 1, 2주 전에 상하이 거기에 그 무슨 컨퍼런스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화상으로 참여해서 연설을 했어요. 여기서 연설을 했는데 올해 말까지 테슬라가 올해 말까지 사람의 감독 없이 완전 자율주행을 달성할 거로 기대한다고 설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 완성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자율주행이 완성도가 높아지면 바로 따라오는 게 로보택시. 네. 우리가 보통 차를 운전을 하면 세워놓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출근을 해서 세워놓으면 차가 지가 알아서 밖에 나가서 손님을 태우고 돈을 벌어 와. 네. 내가 퇴근할 때 되면 또 주차장에 나를 기다려. 네. 이게 로보택시의 기본 개념이거든요. 야. 그게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가까워진다는 뭐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안에 사이버 트럭이 또 판매가 개시될 거라고 하면서 지금 스파이샷도 아니야. 미국에서는 종종 사이버 트럭이 막 돌아다니다 사진에 찍히고 막 그런 게 사진 올라오고 있거든요. 사이버 트럭은 이제 픽업 트럭인데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그 픽업 트럭이 굉장히 유행을 해요. 전체 판매량 한 25%가량이 픽업 트럭이라고 하거든요. 픽업 트럭은 이제 뒤에 짐을 실 수 있는 승용차, 네. 앞부분은 승용차, 뒤에 짐칸이 달린 승용차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유는 이제 미국은 단독주택으로 흩어져 살잖아요, 널리. 그러니까 저기 마트에 가서 장을 봐와야 돼. 뭐 한 달 먹을 거든 2주일 먹을 거든 사와야 되니까 짐칸이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미국은 예를 들면 집에 뭐가 이제 부서지면 수리를 하려면 그 수리하러 오는 사람들이 잘 안 와요. 그 본인들이 보통 이제 단독주택 보면 차고 옆에 꼭 뭐 톱도 전기 톱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미국은 네. 다 자기가 직접 수리를 해야 써야 되는 거야 이게. 네. 왜냐면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런 AS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픽업 트럭 수요가 굉장히 큰데 얘가 올 연말에 곧 출시될 거고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멕시코 기가 팩토리 공장 짓고 있는데 착공을 했는데 이제 그것도 내년 말이면은 생산을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내년 말보다는 이제 내후년 1분기로 좀 미뤄졌다. 네. 이런 소식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게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 또 생산량이 늘어나면 그대로 판매량이 늘어날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인도네시아나 캐나다나 인도에도 저 공장을 짓는다고 하니까 뭐 테슬라 주가는 굉장히 크게 상승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가 네. 몬테카를로 기법으로 분석한 예상 추정 주가 추정치는 2027년까지 네. 2,000달러 간다는 거예요. 2,000. 지금 2,600, 지금 260. 260달러인데 거의 2,000달러 10배네요. 간다는 거죠. 2027년까지. 10배네요. 예, 예.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닌 게 어. 일론 머스크가 2030년까지 연간 2천만 대 판다고 했거든요. 음. 이제 올해 판매량이 작년에 150만 대였고 정확히 137만 대였고 올해 이제 200만 대 판다고 하거든요. 근데 2030년까지 2천만 대 판다는 거야. 당연히 뭐 10배잖아요. 네. 근데 증시는 선반영되니까 2027년이나 2030년 사이에 뭐 주가는 그 이상 갈 수도 있으니까요. 원래 기대감이 오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라서 고점에서 이렇게 며칠 이렇게 쉬고 있긴 한데 지금 사도 되냐? 그렇다면 이제 나는 이제 매달 일정 금액을 매달 테슬라를 사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망설임 없이 사셔야 되고요. 만약에 뭐 한 번에 좀 사고 싶어 그러신 분은 한 3천만 원 있다면 1,000만 원이나 한 1,500만 원 먼저 지금 사놓고 나머지는 현금 들고 있다가 조정 나올 때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그 1월 달부터 올라서 좀 고점 찍고 조정받고 다시 가듯이 충분히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네. 이제 7월 이후로 9월 기준금리 또 올린다 그러면 한 10%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네. 그 불안감에. 그럼 이제 얘가 또 조정을 또 그 핑계 삼아 조정 받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추가 매수하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조정 나올 때 사지 지금 왜 사? 나 안 살래? 이렇게 되면 그냥 올라가면 어떡할 거예요? 맞아요. 그냥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네. 내가 절반을 샀는데 그냥 올라가면 아이 다 살 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절반이라도 사길 잘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절반을 샀는데 내려왔어. 괜히 샀다. 기다렸다 지금 살 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반이라도 안 사고 기다리길 잘했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계속 저기 주가에 쫓겨가면 쫓긴 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패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0과 1에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고 예. 적절하게 좀 어느 정도는 매수를 해놔야 된다. 그렇죠. 예. 성장성이 있다면. 예. 그렇게 봐야 되는군요. 예. 그러면은 엔비디아는 예. 몬테카를로 기법으로 분석한 거 없어요? 엔비디아는 그렇게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캐시우드가 네.
작년 10월인가에 네. 엔비디아를 싹 팔아버렸어.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기사 한번 나섰어요. 엔비디아를 다 팔아서 이제 근데 자기 그 AI 관련된 로봇 관련된 그 ETF 포트폴리오에 엔비디아가 빠진 거야. 근데 엔비디아가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 그게 좀 많이 안 오르는 그런 아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엔비디아하고 테슬라를 거의 매주 얘기를 하고 진영상을 얘기하는데 2월 4일 날 인공지능 챗 GPT가 시작된다면 제가 운영하는 워렌 TV 채널에 영상 올려놓은 게 있어요. 2월 4일 날 강의를 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 엔비디아에 관련돼서 챗 GPT가 활성화되고 이게 정말 혁신적이면 마이크로소프트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저거 뭐지? 메타.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알파벳 이런 것들보다 가장 대장주는 엔비디아다. 얘가 작동하려면 큰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에 1,000만 원이다. 네. 1,000만 원이니까 10개씩 들어가야 된다. 그때 지난번 와서 막 나눈 적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는 가장 수혜받는 수혜 종목이라면 엔비디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뒤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캐시우드보다 내가 더 낫다. 원장님이 더 낫다 이렇게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으셨네요. 그러면 엔비디아는 지금부터 한 몇 배 정도까지 보세요? 최소? 엔비디아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몇 배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 점점 확장될 거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엔비디아를 열심히 연구를 하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이 이제 불안한 거는 연구를 적게 했기 때문이거든요. 정말 진심을 갖고 몇 년 동안 엔비디아를 연구하거나 테슬라를 연구하게 되면 확신이 생기거든요. 네.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차피 AI가 일반화되고 확산되고 그러고 가전제품이 점점 더 커날 거니까 엔비디아도 크게 상승할 것인데 얘는 기간이나 기한, 수량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테슬라는 기한도 눈에 보이고 수량도 눈에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라는 거지. 네. 뭐 엔비디아가 안 올라간다 아니면 얼마까지 모른다 이게 얘는 약간 좀 잠재적으로 보여지는 거고 테슬라는 2030년까지 2천만 대 네. 수치를 제공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계속 막 매출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2천만 대 이런 거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와. 왜 그러냐면 공장을 여기저기 계속 짓잖아요. 맞아요. 지금 상태는 안 되지만 멕시코 공장 짓는다 그랬죠. 인도네시아도 공장 짓는다 그랬죠. 캐나다도 공장 짓는다 그랬지. 인도도 공장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 어마어마하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 판매량이 네. 전 세계적으로 1년에 판매량이 굉장히 한 8천만 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도요타가 2천만 대가 3천만 대 팔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테슬라가 2천만 대 못 팔으면 무겁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거 좀 여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일론 머스크가 저커버그랑 뭐 현피를 뜨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너무 재밌어요. 나 그 뉴스 보면서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야 이거 진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새로운 SNS 플랫폼 이제 스레드 이거 출시를 했어요. 맞아요. 저도 이거 뭐 가입을 했어요. 저도 했어요 어제. 가입을 했는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홍보전 일환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도발을 했는데 이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격투기를 한번 붙자 그러니까 트윗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장소 보내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다 바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러면 옥타곤에서 만나자. 이제 옥타곤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큰 UFC 경기장이니까요. 이제 거기서 한번 붙자 이래가지고 싸움이 성사될 가능성을 조금 열었는데 저도 이제 처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경기가 실제로 성사될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무술 대결을 실제로 성사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이제 UFC 미국 종합격투기 단체 회장까지 나서서 맞아요. 양쪽에 막 전화하고 난리 난 거야 이제. 정말 한번 붙어 막 이렇게 막 부추기고 있는 거지 지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다음에 이탈리아에서는 야 붙으면 콜로세움 빌려줄게. 이탈리아 콜로세움을 빌려줄게. 그게 옛날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들이 경기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습니다. 이거 뭐 그렇게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 주짓수 훈련하는 거라든지 이제 일론 머스크도 훈련하는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가볍게 시작된 제안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외신하고 각종 이제 UFC 회장까지 나서면서 실제 경기를 치를 확률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 어머니가 야 제발 주변 사람들 싸움 부추기지 말고 정 싸우고 싶으면 의자에 앉아서 가장 웃긴 사람이 이기는 걸로 경기를 바꾸라고 해 이렇게 이제 노인네가 걱정되니까 한 말씀 하셨나 봐요. 너무 웃기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엄마 말리지 마 하면서 주짓수 룰 대신 MMA 룰로 싸우자고 이제 답을 했어요. 이제 주짓수는 이제 그 저커버가 엄청 잘한다면서요. 아마추어 뭐 우승 지역 대회 가서 이제 금메달까지 땄어요. 와. 금메달, 은메달까지 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해서 어. 그게 그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크 저커버그가 계속 그 일 생각만 난대요. 그냥 하루 종일. 근데 주짓수 운동을 할 때는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얘는 이걸 할 때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거기에 좀 매력적이어서 좀 아이고. 지금 일을 잊어버리려고 주짓수에 빠져들었는데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요. 이제 MMA는 종합격투기 룰이잖아요. 이제 주짓수나 뭐 예를 들면 무에타이나 레슬링이나 복싱이나 이런 것들 각각 운동이고 각각 운동을 가진 사람끼리 붙는 걸 이종격투기라고 하는데 이종격투기가 발전해서 이제 MMA 종합격투기로 발전된 건데요. 이제 주짓수로 붙는다면 당연히 뭐 저 마크 저커버그 이길 것 같은데 종합격투기로 한다면 이제 일론 머스크 덩치가 훨씬 커요. 예를 들면 그 마크 저커버그는 키가 한 70대 초반인데 일론 머스크는 88인가 뭐 그러고요. 맞아요. 체중도 월등히 크고. 나이가 그러면 이제 비슷하게 운동을 한 상태면 체급이 깡패다.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체급이 깡패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체급이 크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근데 그냥 뭐 주짓수를 한다면 당연히 게임이 안 되겠죠. 운동을 한 사람이 마크 저커버그가 이기겠지만 MMA 룰로 한다면 결과를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알 수 없다. 예, 저는 어떠한 경우도 간에 이 경기가 꼭 성사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통은 저커버그 쪽을 오히려 되게 승률 확률이 높다고 보더라고요. 젊잖아요. 젊고 운동도 했고 금메달도 딱 지역 대회지만 금메달도 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MMA 룰로 한다면 체급도 무시 못한다는 거죠. 이게 잡히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주짓수로 하면 자꾸 넘어뜨려서 바닥에서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뭐 훈련을 하면 어느 정도 극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무조건 이제 일론 머스크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처음에 시작된 게 그 트위터와 스레드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번에 스레드가 막 1억 명 넘게 넘어가면서 가입하고 근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이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랑 게 같이 또 잠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메타는 투자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저 이제 그것도 자꾸 저는 이제 제 관점은 사실은 한 가지예요. 성장성. 근데 메타나 유튜브나 네이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올라서 정체기가 들어섰다는 거죠. 이게 지금보다 파격적으로 늘어야 되는데 이용자가 아니라는 거죠. 사용할 사람은 다 사용하고 사용 안 할 사람은 아예 사용 안 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 부분에서 제가 이제 그 관심이 좀 없는 거죠. 아까 애플하고도 같은 관점입니다. 예. 좀 얼마나 어차피 가입할 사람은 SNS 하는 사람 다 하잖아요 지금요. 안 하는 사람은 아예 관심 없고 안 하고. 예. 그래서 성장성은 좀 벽에 부딪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비전 프로나 뭐 메타버스나 이런 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고 가시적이지 않다. 비전 프로는 아니죠. 비전 프로는 나오면 뭐 애플에서 만든다고 했죠. 비전 프로. 맞아요. 그 고글. 비전 프로는 나오면 이제 그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필요하다. 시장성을 확보하기엔. 가격이 좀 다운돼야 한다는 거지. 너무 비싸다는 거지. 이게 기업에서는 그 작업용이나 뭐 비즈니스용으로 충분히 살 수 있지만은 개인이 사기에는 너무 비싸다는 거죠. 480만 원인가? 맞아요. 놀이를 하기에 480만 원 좀 비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좋아질 것 같은데 삼성전자에서도 올 연말에 만든다고 했잖아요. 삼성 그래스 또는 삼성 스페이스 뭐 이런 이름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삼성 것도 기대 한번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는 엔비디아, 테슬라, 삼성전자 그리고 인공지능 섹터 예. 이렇게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지금 이제 1억 원이 있다고 하신다면 예.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꾸리시겠나요? 저에게 1억 원이 있다면 저는 이제 50% 이상은 미국 주식에 투자할 것 같고요. 그 50% 중에 3분의 1은 엔비디아, 또 3분의 1은 테슬라, 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나스닥 100 ETF에 투자할 것 같아요. 나스닥 100 ETF QQQ 아시죠? 네, 거기에 그렇죠. 투자 그렇게 세금 나눌 것 같은데 와, 근데 굉장히 공격적이신 것 같네요. 막 S&P 500 이런 건 없네요. 아무래도 이게요. 아까도 성장성. 금리 어. 금리에 민감한 게 빅테크 기업인데 금리 동결 또는 인하 가능성이 높으니까 당연히 S&P 500 그 ETF보다는 나스닥 100 ETF로 사는 게 맞다고 네. 생각해요. 금리가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면 당연히 QQQ가 더 많이 떨어지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면 얘가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나스닥 100 ETF QQQ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물론 한 번에 전량 매수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9월 연속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3분의 1 이제 분할로 매수하겠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이제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휴전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6월 25일경에 덴마크에서 우크라이나, 미국, 독일, 브라질, 인도, 남아공 등이 극비리에 모여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방안에 대해서 비밀 회담이 열렸대요. 열렸는데 이제 이게 이달 안에 7월 달 안에 평화회담이 개최될 전망입니다. 그것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 정시가 굉장히 많이 내리잖아요. 근데 안 내리는 유일한 업종이 우크라이나 재건축 관련주였어요. 예를 들면 현대인프라코, 지인성 TC, DY 파워처럼 중장비 관련 부품 업체라든가 중장비 업체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그 원전 관련주 이것도 네. 이제 기대감이 안 올랐고 건설 관련주 이런 것들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좀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반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눌림을 이용해 사거나 또는 그 장비주 소재주 이런 것들을 나눠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제 투자 전략은 이제 정답이 아니니까 참조만 하시고 이제 개별적으로 적절한 전략을 세우셔서 현명한 투자하기를 권합니다. 미국 주식 비중이 높으신데 그러면 저렇게 엔비디아, 테슬라, 나스닥에 들어가면 저거는 장투를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가요? 일단 미국 주식은요 기본적으로 5년 이상 5년. 장투. 와. 우리나라 주식은 트레이딩 사서 올라가면 차익 실현하고 내려오면 다시 사고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주식은 무조건 5년 이상에서 10년 장투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왜냐면 수익 난 거에 22%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사고 팔고 하면서 세금을 계속 낸다면 이게 쌓이면 굉장히 큰 손실이거든요. 사고 파고 하는 것보다는 장기 투자해서 한 번 세금 내고 마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사면 28년이네요. 27년, 28년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낸다는 거는 플러스로 수익이 났을 경우 팔았을 때 수익금이 그렇죠. 20%죠. 수익의 22% 정도 세금을 냅니다. 근데 그 세금이 세니까 그 미국 주식은 이제 계속 우상향 한다고 하면 들어가기도 참 애매하겠네요. 수익이 나도 22% 세금을 떼고 나니까. 수익에 대해서 내는 거니까 큰 뭐 부담스럽지 않지 않을까요? 근데 다음에 들어갈 때 22%를 또 내 돈을 더 넣어야 기존에 갖고 있던 금액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익 난 것만큼 내는 거니까. 수익이 난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니까요. 뭐 수익 난 거에 대한 세금이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자주 하면. 그렇죠. 자주 하면 그게 저거랑 똑같아요. 옛날 그 원래 옛날에 우리 포카 치면 딜러 하는 사람은 돈 딴다는 말 있잖아요. 그 뽀찌 받는 딜러 하는 사람은 광판을 들고 뭐 이런 사람. 강판에 사람은 돈 따고 뭐 그런 거하고 같은 거죠 이제. 네. 자주 사고 팔고 하면 이제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거죠. 예. 네, 좋습니다. 오늘도 너무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예. 지금까지 질문 중에 미처 다루지 못한 그런 메시지가 좀 있으실까요? 예. 최근에 이제 저희 학원에 그 직장인들이 퇴직연금을 운영을 하거든요. 네. 그 학정기여형이라고 DC형이라고 있어요. 네. 그 거기에 들어가 있는 뭐 ETF라든 채권이라든 주식을 제가 본인이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굉장히 제약이 많아. 그래서 마음대로 왜 그러냐면 퇴직연금이다 보니까 안정성을 뭐 더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익성보다는 리스크 큰 수익성보다 안정성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DC형을 선택을 해놓고 방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번에 퇴직연금제도 이제 투자 운용에 대한 강의를 새로 개설을 해서 강의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제 강사님은 이제 그 퇴직연금 운용 제도의 시스템을 만드신 분이에요. 예. 제가 상고초려해서 모시고 왔는데, 예, 어디서 공부하면 이름만 되면 다 알 수 있는데 그 이름을 밝히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중공기업에서 이 퇴직연금 운용 시스템을 개발하시다가 최근에 퇴직하신 분이 이제 강사로 하고 계시는데, 퇴직연금 DC형을 선택해서 방치하는 수많은 직장인들이 좀 안쓰러워서 저희 학원에서 강의를 새로 개설했거든요. 1차 수강생들 강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이게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퇴직연금에서 30% 금액은 안전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요즘 같은 채권 하락기에는 이제 퇴직금을 30%나 예금 투자 같은 곳에 방치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채권 하락기에도 채권으로 고수익을 내는 방법을 좀 강의하고 있어요. 이게 알면 보인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예, 여기 지금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낸 사례를 갖고 교육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으로는 달러를 투자할 수 없는 구조인데 동일한 달러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퇴직연금으로 달러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기하고 방법도 이제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의 안정적인 운용도 중요하니까 부동산 임대 수익이나 이제 인프라 사용료를 배당으로 받을 수 있는 고배당 리츠 ETF 뭐 이런 것들 투자하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원유 선물에도 투자할 수 없는데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내가 가진 퇴직연금을 주가 하락기나 채권 가격 하락기에 그냥 방치하지 말고 조금씩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서 꾸준히 수익을 내서 사실 퇴직연금이 굉장히 좀 풍부해질 수 있도록 그런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웅달 책방에 출연할 수 있어서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다 우리 시청자분,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 이제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월엔증권 에듀의 김용웅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